네, 최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가장 핫한 테마가 달러와 약세인 것 같아요. 물론 달러 약세 그 자체의 움직임은 지난 한 일주일 동안은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달러와 지수의 값으로 보면 93포인트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 달러 약세가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왔죠. 한 달에 한 4% 정도까지 4%씩 달러 약세가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 유로화가 상당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로화가 1.12, 그러니까 1유로에 1.12달러다가 1.17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 주식시장은 유로화가 너무 강세로 가니까 지난 주말에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와 약세가 여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시장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커머더티 시장을 보면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내려와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달러와 약세에 대해서 제가 과거 한 2년간의 데이터를 갖고, 물론 굉장히 길게 봐도 좀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합니다만, 과거 2년간의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해보니까 달러화가 한 1% 정도 약세로 가면 글로벌 주식시장은 그게 선진시장이든 신흥시장이든 주가지수가 한 1.3% 정도 강세를 가는, 그러니까 달러와 약세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강세를 가는 그런 결과고, 금 가격도 한 1.2% 정도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낳습니다. 근데 은값은 달러 약세에 대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요. 2% 이상의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원유는 이게 달러화가 움직이는 것보다 다른 요인들이 움직이는 요인이 워낙 커서 통계적으로는 달러화의 움직임에 따라서 원유가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결과를 낳았고, 우리나라 원화, 글로벌 달러화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로화, 엔화, 영국 파운드 이런 6개의 주요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 집계한 게 글로벌 달러화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글로벌 달러화 지수가 한국 원화를 움직이는 힘은 지난 한 10년 동안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제 같이 움직이는 힘이 강했는데, 한국 원화는 갈수록 중국 위안화의 움직임을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달러화 지수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글로벌 달러화가 약세로 가면서 한국 원화가 최근에 한국 원화가 조금 강세긴 합니다만 그렇게 크게 이제 강세로 가지는 못하는 1190원대 그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 약세는 어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느냐면 글로벌 주가 지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귀금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주식시장이 여전히 박스권에 있긴 합니다만 박스권 중간에서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간 힘은 달러 약세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값이 2,000달러까지 올라갔던 것도 달러 약세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달러 약세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볼 것이냐? 지난주에는 이 달러 약세를 추동한 힘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 FMC가 있죠. FMC에서 미 연준이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스탠스였죠. 물론 마이너스 금리 정책 같은 걸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경제가 상당 시간 동안 안 좋을 것 같다. 이 바이러스 영향이라고 하는 게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영향이 지속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물가는 아직까지 굉장히 낮다.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마구 풀어도, 원래 돈을 마구 풀면 가장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돈값 떨어지는 거거든요. 돈이 많아지면 돈값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돈값 떨어지는 거 어떻게 할까요? 물건값이 올라가고 돈에 대해서 물건값이 올라가면 돈값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준의 이야기는 그런 인플레이션, 돈값에 대해서 물건값이 올라가는 물건값의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이 없다. 그래서 이걸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돈값에 대해서 물건값이 떨어지는 걸 디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풀어도 돈값에 영향을 그렇게 줄 것 같지는 않으니 돈을 더 많이 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돈을 푸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왜 이렇게 돈을 안 푸나?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마구 푸는데 왜 다른 나라들은 돈을 못 풀까? 이게 기축통화로서의 어떤 특혜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은
돈을 그렇게 많이 풀어도 돈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데 지금 대부분의 신흥국가들은 돈을 더 풀었을 경우에 사람들이 나 이 돈 안 하고 달러화 가질래 이런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신흥국가에서 돈을 푸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푸니까 그러면 돈을 푸는 건 왜 푸느냐 하면 중앙은행이 이 돈이 많이 돌아서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돈은 돌아야지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이 돈이 열심히 돌아주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돈을 풀었더니 그 돈이 안 돌고 퇴장이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돕니다. 이걸 이제 화폐 유통속도라고 하는데 유통속도가 갈수록 떨어져 내려가는 5만 원권을 찍었는데 5만 원권이 돈이 열심히 돈다고 하면 5만 원권이 나갔다가 은행으로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은행이 대출을 내주면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5만 원권 유통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야지만 경제가 우리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5만 원권이 나가면 은행으로 다시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돈을 푸는 것이 오히려 경제를 좋아지게 하는 힘이 약하고 돈을 계속 풀다 보면 사람들이 야, 이 돈 값어치 떨어질 것 같아. 달러와 같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위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신흥국가들의 경우에는 돈을 많이 푸는데 조금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유럽, 일본은 열심히 돈을 풀고 있긴 해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규칙이 있죠. 그러니까 유로화를 함부로 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유럽은 그렇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유로존에 19개 나라가 있는데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요.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을 광장에다가 쌀독 하나만 놓고 쌀이 남는 사람들은 요 안에 쌀을 넣고 쌀이 모자라는 사람들은 여기서 쌀을 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일종의 유로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화폐가 하나죠. 근데 화폐는 각국이 우리 정치인을 이제 국민들이 뽑아서 그 정치인들이 돈 씁시다, 재정을 씁시다라고 하면은 돈이 풀려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로라는 하나의 화폐를 쓰는 19개 나라가 모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절약하는 나라는 계속 쌀독에다가 쌀을 넣고 흥청망청 쓰는 나라는 계속 쌀독에서 쌀을 퍼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로존을 만들기 전에 어떤 걸 했냐면 안정 및 성장 협약이라고 하는 걸 1996년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에 가입한다, EU에 가입한다고 하면 이 안정 및 성장 협약에 국민들이 사인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부 부채가 GDP의 60%를 넘으면 무조건 긴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을 광장에 있는 쌀독에서 그냥 우리 돈 씁시다. 각국 국민들이 막 그렇게 결의를 해가지고 이 쌀을 계속 퍼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당신들 나라가 GDP 대비 60% 이상의 정부 부채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같은 나라가 이번에 바이러스의 타격을 그렇게 심하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긴축이에요. 이탈리아는 GDP 대 정부 부채가 지금 120%가 넘거든요. 그리스는 180%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들은 경제가 아무리 좋아도 돈을 더 많이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로존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심각한 어떤 딜레마인데 이게 처음 만들 때부터 이런 문제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지 고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나,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면 또 뭔가 해결 방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도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문제가 좀 커졌죠. 이번에 7,500억 유로라고 하는 부양책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부양책을 만드는 것 빼고 중앙은행이 독자적으로 돈을 푸는 게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게 유로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저렇게 돈을 푸는데 또 왜 다른 나라들은 안 푸나? 일본은 열심히 풀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돈을 푸는 게 이런저런 이유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달러와 약세가지 않겠는가.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는 조금 모순적이죠. 신흥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돈 풀면 신흥국 통화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달러를 가지려고 한다는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또 달러화를 사람들이 달러가 어찌 떨어지지 않을까? 이때 이제 달러화가 똑같은 달러화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신흥국에 대한 달러화하고 죄송합니다. 선진 통화에 대한 달러화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달러화 약세, 글로벌 달러화 약세할 때는 신흥 통화에 대한 게 아니고 선진 통화에 대한 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신흥국 통화는 또 완전히 또 다른 식으로 봐야 되는 그런 겁니다. 똑같은 달러화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신흥국 통화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아무리 돈을 찍어도 신흥국 통화가 약세로 가고 신흥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는 강세로 가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이렇게 돈을 찍어대고 뭐 유럽은 돈을 찍기 어렵게 돼 있고 이런 구조는 선진 통화에 대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달러화 강세 약세의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선진 통화에 대한 글로벌 달러화 지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신흥국에 대한 달러화를 말씀드릴 때는 반드시 신흥국에 대한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이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선진 통화 이쪽에서 보시면 미국은 계속 돈을 찍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은 계속 돈을 찍기가 좀 어려운 구조. 이번에 7,500유로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나타난 게 뭐냐면 야, 저거 마지막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을 준 거죠. 미국은 계속 뭐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또 이제 재정 지출하겠다고 의회에서 뭐 물론 논란은 심합니다. 공화당하고 민주당 사이 논란은 심합니다만 돈을 더 쓸 수 있는 재정 지출을 더 하겠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유럽이 7,500유로 쓴 거 보면 저 다음에 또 쓸 수 있겠나 싶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미국은 하나의 국가의 재정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결의를 하면, 의회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면 뭐 정부 부채가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돈을 더 쓸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의회에서, 국회에서 뭐 정부가 돈을 더 써라라고 하면 계속 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유럽은 아까 말씀드린 안정 및 성장 협약에 따라서 돈을 쓸 수 있는 구조가 기본적으로는 딱 제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7,500유로도 어떻게 마련했느냐면 앞으로 이 EU 회원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이 33개 국가인가 그러는데 이 나라들이 앞으로 매년 EU에 중앙 EU라고 하는 연방이라 볼 수는 없죠. 연방이라 볼 수는 없고 여기 집행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EU라는 중앙 조직에다가 여기에도 유지 비용이 들어가니까 매년 이 EU 회원 국가들이 여기다가 돈을 내게 돼 있거든요. 분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이 분담금을 내게 돼 있는 걸 앞으로 5년 동안 낼 분담금을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한 거예요. 이거 뭐 금융시장에서는 ABS, 뭐 미래 매출 채권에 대해서 그걸 담보로 해서 채권 발행한 것과 같은 이런 모양으로 발행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야, EU라고 하는 데가 그냥 화수분 같은 건 아니네. 다른 나라 재정처럼. 그냥 EU 의회가 우리 돈 씁시다라고 결의하면 그냥 돈 찍는 구조가 아니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유럽 중앙은행과 EU 의회는 좀 다른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우리나라 국회가 돈 씁시다라고 국민을 대표해서 이제 결정을 하면 국가가 국채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그걸 사주든 어쨌든 중앙은행에서 돈이 풀려나가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의회가 경기부양책 사인해요. 대통령도 사인하고. 그러면 그만큼의 중앙은행에 사실상 돈이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EU도 의회가 있습니다만 EU 의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 의회가 달라서 아직까지는 그런 식의 EU는 그런 의회가 없어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돈을 찍을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제약되어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EU 회원국들이 다 모여서 앞으로 5년 동안 낼 분담금을 담보로 해서 채권을 찍었습니다. 7,500유로죠. 그 다음에 돈을 더 찍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 5년이 아니고 5년 후부터 10년까지 낼 분담금 이렇게 나가야 될 건데 갈수록 상황은 돈 쓰기가 어려워지는 구조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 때문에 유럽이 그 경기 부양책을 썼다라고 하는데 그 구조에서 사람들이 야, 이게 미국이 돈 푸는 거랑 유럽이 돈 푸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네. 유럽은 돈을 풀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네. 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게 최근에 달러화 강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야, 달러화는 단기적으로 어쨌든 그게 뭐 1년이든 2년이든 더 찍을 수 있겠다. 달러 약세겠네. 유로화 강세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번에 유럽이 경기 부양책 마련하면서 자기의 단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준 그런 사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달러화 강세가 좀
많이 진행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의 경기 지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상당히 안 좋습니다. 뭐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 보면은 지난주에 미국의 2분기 GDP가 발표가 됐죠. 오늘은 이 GDP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GDP가 발표되는 2분기 GDP가 마이너스 32.9%래요. 세상에나. 그럼 GDP 3분의 1이 날아간 건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의 GDP 발표는 조금 달라요. 유럽은 유로존이 2분기 GDP를 발표를 했는데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2%라고 합니다. 한국은 2분기 GDP를 발표했는데 마이너스 3.3%라고 합니다. 미국은 마이너스 32.9%래요. 중국은 2분기 GDP를 발표했는데 플러스 3.2%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 다른 이야기고, 먼저 유럽이 유로존이 마이너스 12%라고 이야기한 것과 한국이 마이너스 3.3%라고 하는 건 똑같은 기준입니다. 우리가 GDP를 이야기할 때 GDP 절대 규모가 아니고 성장률 이야기할 때는 무엇인가 2분기가 GDP 성장이 무엇인가 기준점에 대해서 얼마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분기 대비. 그러니까 1분기 GDP 대비해서 2분기 GDP가 얼마나 됐느냐를 따지는 게 있고, 하나는 작년 2분기 대비해서 올해 2분기가 얼마냐라는 전년 대비라고 하는 거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분기 GDP가 1분기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3.3%, 전분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3.3%, 작년 2분기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2.9%입니다. 거의 비슷한 숫자죠. 그죠? 1년 전에 비해서 마이너스 2.9%. 근데 우리는 1년 전에 대해서라고 하는 전년 대비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요. 왜냐하면 은행 가면 내가 100만 원 맡겼는데 한 분기 3개월간 돈을 맡겼더니 이자를 5천 원을 줘요. 그러면 금리가 0.5%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죠. 그죠? 0.5%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금리가 2%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리는 1년 단위로 계산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3개월에 5천 원 줬으면 1년 내가 맡겼으면 2만 원 준다는 이야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2%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1년이라는 단위를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합니다. GDP도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그래서 작년 2분기에 비해서 올해 2분기까지 지난 1년 동안에 얼마나 성장했는가. 요게 이제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2.9%라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갈수록 이걸 잘 안 써요. 잘 안 씁니다. 근데 중국이 이야기하는 2분기 GDP가 3.2%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겁니다. 작년 2분기에 비해서 올해 2분기가 플러스 3.2%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안에는 작년 2분기부터 작년 3분기까지, 작년 3분기에서 작년 4분기까지, 작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까지, 올해 1분기에서 올해 2분기까지 이 네 개가 다 누적되어 있는 값이에요. 이 때문에 중국이 플러스 3.2%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전년 대비해서 올해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올해 2분기 효과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작년 3분기,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올해 2분기 이게 다 누적이 돼서 보니까 플러스 3.2%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다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올해 2분기에만 어땠냐고 이렇게 갈수록 사람들은 이 지표에 관심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이 전년 대비보다는 전분기 대비라는 숫자를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GDP 성장률 마이너스 2.9%라고 하는 거는 작년 2분기, 3분기, 작년 3분기 효과, 그 다음에 작년 4분기 효과, 올해 1분기 효과, 올해 2분기 효과 다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2.9%라는 이야기고 올해 2분기 효과만은 마이너스 3.3%입니다. 이게 전분기,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는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것의 차이죠. 유럽도 올해 2분기만의 효과는 마이너스 12%인데 작년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올해 2분기까지 다 합치면 이게 마이너스 15%예요. 전년 대비해서 보면 마이너스 15%입니다. 약간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죠.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의 GDP는 그냥 전분기 대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1분기에 비해서 올해 2분기에 한 분기 동안에 한국에서는 GDP가 3.3% 감소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지난 1분기에 비해서 2분기가 GDP가 마이너스 12% 감소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전년 대비라는 것도 쓰긴 하더라, 중국은 그렇게 쓰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좀 달라요. 미국은 여기서 또 뭘 넣느냐면 전분기 대비를 연율화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은 전분기 대비해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2%라고 하던데 우리는 마이너스 3.3%라고 하던데 미국은 마이너스 32.9%나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 달라요. 미국은 전분기 대비한 걸 다시 연율화 시켰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금리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5천 원인데 이걸 2만 원이라고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이 때문에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어림잡아서 계산하시기에 용이한 방식은 미국에서 나오는 GDP는 나누기 4를 해야 됩니다.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이만큼 나빠졌는데 미국의 GDP 성장률 계산 방식은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나빠지면 얼마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만큼 나빠졌는데 이게 그 다음 분기도 이만큼, 그 다음 분기도 이만큼 4번이나 나빠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나빠진 거는 거기다가 나누기 4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4, 8이 30이니까 마이너스 한 8%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마이너스 12%라고 한 것보다 미국은 마이너스 폭이 좀 작은 거고 우리나라 마이너스 3.3%에 비해서 미국은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큰 거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 정도 되겠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우리나라는 뭐 도시 봉쇄 이런 게 잘 없었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봉쇄가 있었고 뭐 사람들의 활동이 미국처럼 그렇게 완전히 제약됐던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3.3, 미국은 마이너스 8 정도, 그 정도 나올 수 있겠네. 근데 왜 유럽은 더 클까요? 마이너스 12? 근데 이제 유럽은 뭐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봉쇄가 심하기도 했죠. 그리고 거기다가 미국은 3월 달부터 경기 부양책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분기라고 하는 게 4월, 5월, 6월인데 이때는 사람들한테 돈을 최소한 매주 600달러씩 실업자들한테 줬어요. 600달러씩 줬습니다. 쓰라고. 물론 이걸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많이 쓴 건 아닙니다만 뭐 가전제품도 사고 가구도 사고 꽤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유럽은 경기 부양책을 못 썼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이번에 경기 부양책이 7월 달에나 나왔습니다. 7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가 거의 경기 부양책 없이 도시 봉쇄는 상당히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보다 성장률이 나빴다라는 겁니다. 자, GDP를 보실 때 한국, 유럽, 일본 이런 나라들은 전분기 대비 그러니까 1분기의 GDP에 비해서 2분기 GDP가 3% 정도 감소했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국을 볼 때는 전년 대비해서 작년 2분기에 비해서 올해 2분기인데 이 안에는 작년 3분기, 그 다음에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이 4개의 효과가 다 누적돼 있구나. 그렇게 해서 플러스 3.2%구나. 그러면 올해 2분기만의 효과는 얼마지? 요거는 안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까지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걸 하기 위해서는 계절 조정이라고 하는 좀 굉장히 어려운 통계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요거는 경제 시스템이 조금 더 많이 선진화돼야 돼요.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중국은 뭐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좀 정확한 계산은 아닌 것 같아서 중국의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는 안 쓰고 그냥 전년 동기 대비 쓰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의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를 한 곱하기 4 정도 한 거를 전분기 대비 연율이라고 하는 GDP 성장률로 발표하더라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미국이 유럽보다는 좀 성장률이 괜찮긴 했죠. 근데 유럽이 이제 이번에 어떻게든 돈을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는 걸 보게 되면 이게 계속 좀 높아져요. 계속 실업자들이 더 증가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2분기에는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3분기에 다시 나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최근에 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기 GDP가 그렇게 나쁘게 나왔는데도 주식시장은 별로 뭐 크게 반응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2분기 GDP가 그렇게 많이 나쁜 건 아니고 부양책을 못 쓴 유럽보다는 뭐 괜찮은 것이죠. 근데 걱정이 야, 이게 3분기에 괜찮을까? 그리고 지금 7월까지 해가지고 지난 뭐 몇 달 동안에 미국 의회가 만들어 놓은 부양책이 거의 끝났거든요. 8월 달에 새로운 부양책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잘 될까? 이런 걱정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 때문에 중앙은행이 돈을 더 많이 푸는 달러와 약세 정책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글로벌 달러와 약세,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주식시장의 강세, 금값, 은값의 강세 이런 걸 낳았다라고 봐야 되는데 달러와 강세가 계속 진행되기 좀 어려운 게 이게 달러와 강세가 되고 달러와 약세가 계속 진행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한 가지 발생한 게 뭐냐면 달러가 강세되면서 유로화가 강세가 됐죠. 그 과정에서 유럽 주식시장이 버텨주면 계속 이렇게 갈 건데 유럽 주식시장이 지난 주말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유럽이 유로화 강세를 견뎌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달러 약세가 계속 가기가 그냥 미국이 돈 플러스 달러 약세 가기가 이것도 쉽지는 않겠다. 이게 버텨주면 계속 갈 건데 버텨주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못 가는 상황. 그래서 그 달러화가 지수로 보면은 93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더 이상 못 내려가고 횡보하고 있는 지금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